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각광받는 식재료 달팽이를 아시나요? 맛과 영양, 식감과 풍미까지 골고루 만족시키는 달팽이 요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여수 화양면의 산전마을, 무공해 자연환경 속에 달팽이 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물과 된장을 넣고 20분 정도 삶아주는데요. 위로 떠오르는 거품은 말끔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빼가지고 여기 뒤에 요것을 떼거든요. 이렇게 끝을 시꺼먼 거를 그러면 먹어도 돼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 사람들도 반하고 갈 여수 화양면식 달팽이 샐러드 시작해볼까요? 주재료는 달팽이와 삼겹살, 각종 채소와 과일이고요. 올리브유와 간장, 식초와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매력 만점 소스를 만듭니다. 그거 깜짝 놀란다고. 맛있다. 달팽이 또 여기에 달팽이도 듬뿍, 부재료도 듬뿍 넣어서 섞어주면 달팽이 샐러드가 뚝딱 완성됩니다. 달팽이 샐러드를 제가 예. 맛 좀 봐보겠습니다. 예. 골뱅이가 들어간 느낌인데 씹히는 느낌이 골뱅이는 훨씬 더 식감이 훨씬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채소가 어우러지니까 예. 고소함도 있기도 하고 예. 어딘가 모르게 달팽이를 듬뿍 넣어 식감을 살린 달팽이 전과 짭조름하게 조려낸 달팽이 간장조림, 고급진 향이 솔솔 나는 버터볶음과 통째로 삶아 부추와 함께 먹는 숙회도 비주얼 값. 카레에 들어가도 풍미가 살아나고요. 백숙에 들어간 달팽이는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화려하고 푸짐한 달팽이 요리 한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혐오는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이해하기 쉽도록 혐오 음식과 혐오 범죄로 혐오의 탄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혐오 식품은 타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주장하죠. 적인 것이 보신탕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혐오 식품에도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죠. 독과 같이 처음부터 먹지 못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혐오식품이란 문화권이나 취향의 차이이지 먹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혐오식품이란 타자의 인식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 혐오식품은 철저히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1980년대 이전에는 혐오식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혐오식품의 등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우리 안의 우리 식습관 부정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에 선진국의 시선을 의식하여 일부 전통 음식을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만 보아도 혐오가 얼마나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없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먹고 말고의 차이는 개인적 취향도 있겠지만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의 음식 문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도 그 문화권 속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성향일 테니까요. 작가는 개고기가 혐오스럽다는 말과 그것이 혐오식품이라는 말은 절대 같은 의미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치 얼굴이 검다고 해서 얼굴 검은 이들이 모두 흑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일 뿐 그것을 혐오식품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에 개인의 취향을 넘어 모든 사람은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광의의 명제로 확장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보신탕은 혐오식품이 아니었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중국인이라면 보신탕을 혐오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양반이 게장국 대신에 육개장을 먹을 수 있었듯 서민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게 대신 소고기를 통하여 단백질을 보충하였겠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얘기였죠. 88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통하여 우리는 외국인의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모델이었죠. 이들의 눈에 개를 먹는 우리 모습이 불안한 우리는 전통 음식을 혐오식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만든 것이죠. 혐오의 감정은 주체와 타자의 구별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위계화적 구별, 즉 차별적 기제인 것이죠. 혐오의 주체는 혐오의 대상에 대하여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개화파였던 서자필은 밥과 김치를 먹지 말고 소고기와 빵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갑신정변을 주도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죠. 서양에서도 중세시대에서 19세기 초반까지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기는 기사와 같은 지배계급의 독점식품이었으며 일반 서민들은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산업화와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부유해진 다음에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88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세계 속에서의 지위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유럽인의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식문화에 대하여 비판한다고 하여도 그대로 받아칠 맷집이 생긴 것이라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980년대 유럽에 의해 혐오되었던 보신탕을 탈혐오화할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보신탕 문제에 있어 보리지토 바르도라는 여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를 풍미한 섹시한 영화 배우였다고 합니다. 1973년 은퇴 후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섰는데 1980년대 이후 갑자기 우리나라의 보신탕분에 대하여 미친듯이 공격하여 들어오기 시작하였죠. 1994년 3월 말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신탕 판매 금지를 하지 않으면 프랑스에서 한국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편지까지 보내는 상황에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외교관의 자격도 아닌 일개 은퇴한 여배우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당당히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자체가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사상에서는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문화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서양에서의 문화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고 오히려 국내인들이 대통령을 더 까대는 시대이죠. 더 많이 자유로워졌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한 것이죠.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보신탕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되었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이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비난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혐오의 감정이 극단화된다면 상대를 이기는 것이 행동화될 수 있으며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하여 그런 혐오 범죄에 대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 대상을 반드시 죽여야 내가 생존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혐오라는 악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며 박멸해야 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도 있죠. 이들이 혐오의 사회적 악과 처벌하는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에 깊숙이 이미 자리 잡은 혐오의 근절에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혐오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혐오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면 몰라도 혐오는 이해관계보다 더 강력한 동기, 즉 자기 정체성과 뗄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해결에 있어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흑인이라는 타자에 대하여 혐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로 환원할 수 없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혐오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으며 그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알량하게도 자신을 긍정하기 위하여 타자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신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할 만큼의 혐오에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사고치며 성숙하며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인생이고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나 혐오를 견디지 못할 만큼의 용기도 없는 라면 세상에 살아 있다고 하여도 그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벼우며 보잘것없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마약, 알코올, 섹스 등에 중독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 혐오의 타자에 대한 투사를 통한 자신의 우월감이나 안도보다는 그런 혐오와 사회적 투사를 통한 사회적 비난에 용감하게 맞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다시 같은 혐오나 실수를 하지 않는 용기가 더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혐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혐오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며 그 상대보다 혐오하는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개인이든 그런 혐오감에 도취되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병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이들보다도 날고기고 더 잘난 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니까요. 그게 돈이든 사회적 지위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혐오하고 당신이 우월감을 느낀다면 당신도 당신보다 더 강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자본이 많은 이에 의해서 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강한 놈을 잡기 위해서는 그놈보다 더 강한 놈의 허락이 필요하다. 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